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기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중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떤 얘기 할 건지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한 30회? 주간 2회 해서 한 3, 40회 해서 한 4개월 정도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4개월이 끝났는데도 아직 방송이 끝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역사를 통해서 미국의 군사주의를 보자 그랬던 건데 이제 겨우 이제 미국의 패권이 확보됐다라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좀 그동안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하게라도 좀 정리를 해보고 앞으로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중간 정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Knowing Earth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군사주의에 관해서 얘기를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 2차 대전 이후 세계를 호령해왔던 미국의 패권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쇠락하고 있다. 이게 어떤 역사의 대세인 것 같다.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군사 패권 내지는 경제 패권이 확보가 됐는데 한국은 미국 편에 들어가면서 어떤 자유와 번영,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반면에 북한은 가장 먼저 미국과 적대하면서 아직도 화해하지 못했고 말하자면 동북아의 화약고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 변화, 국제정세의 변화는 1876년 이른바 서세동점으로 한국이 일본에 개항했을 때하고 대단히 비슷하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서세가 물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미국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정책을 채택했다간 1876년 이후에 우리가 일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식민지가 됐던 그런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그런 위기의식 같은 게 있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인도의 그 자이샹카르라고 외무장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나서 유럽에 갔을 때 그러니까 인도는 이른바 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래서 서방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이샹카르 장관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 편인가 러시아 편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나는 인도 편이다. 나는 인도의 국익을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우리도 사실은 지금 전쟁 위기가 올라가서 주가가 폭락하네 마네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렇게 물어볼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토가 동진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고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나네 마네 하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 한국과 북한이 나아가서 동아시아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방안은 뭔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미국의 패권이란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특히 군사력을 이용하다 보니까 전 세계의 전쟁을 많이 조장을 하고 폭력을 조장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을 드린 것은 물론 미국이 그러니까 북한이 완전히 악마, 북한이나 러시아가 악마고 미국이 천사가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어떤 제국이든 그게 로마 제국이든 이슬람 제국이든 몽골 제국이든 아니면 근대 이후에 서양 제국이든 간에 제국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군사력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독립전쟁, 인디안 전쟁, 멕시코 전쟁, 스페인 전쟁, 1, 2차 도전을 통해서 독립을 하고 나라의 통일을 이루고 대외 팽창을 했고 세계의 패권들을 갖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은 미국은 1차 대전, 2차 대전의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의 성격은 뭐냐면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후 전 세계를 자본주의화 시키면서 세계를 장악했던 그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1, 2차 대전이 보여주는 바는 뭐냐면 그 제국의 쇠락은 외부의 공격이기보다는 스스로의 행동에 의해서 초래된다. 1차 대전, 2차 대전이 그렇죠. 그거는 쉽게 말하면 유럽 제국들 간에 영국, 프랑스, 독일 간에 내전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초토화가 돼버린 거죠. 1차 대전에서 영국과 미국이 이기긴 했지만 독일이 또 2차 대전에 다시 이제
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30년간의 어떤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유럽은 초토화됐고 제국으로서의 어떤 힘이 빠지게 된 거죠. 1차 대전을 통해서 미국은 세계 최대의 채권 국가가 됐고 또 2차 대전을 통해서는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패권 국가가 됐습니다. 한편 소련이라는 나라는 1차 대전의 혼란을 통해서 공산혁명을 이루면서 태어난 것이고 2차 대전에 나치 독일을 물리치는 군사적 승리를 얻으면서 동유럽을 장악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미국에 대항하는 공산세계의 수장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차 대전 이후 그리고 한국전쟁을 계기로 해서 미국이 자유세계 또는 자본주의 진영의 패권을 확보한 것은 맞지만 그 이후 과도한 군사주의, 또 군사적 우위, 군사 개입을 추구하면서 미국의 쇠락이 예상보다 빨리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 1607년에 영국인들이 북미 대륙에 정착하면서부터 계속 군사력을 이용했죠. 예컨대 인디안 전쟁 같은 경우는 1890년까지 계속됐으니까요.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군사주의가 그전의 군사주의와 다른 것은 뭐냐면 그전의 군사주의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군사주의는 뭐냐면 영구적 군수산업 체제를 갖추고 그러니까 이 무기 생산이 미국 경제의 핵심적인 일부분이 됐고 또 하나는 미군이 해외에 영구적으로 주둔했다는 겁니다. 나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통한 서유럽 및 일본, 한국과의 군사동맹을 통해서 아직도 20만 가까운 미군들이 해외에 상시 주둔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해외 기지가 80개국에 약 800개가 있다고 하죠. 이것은 사실은 조지 워싱턴이나 제퍼슨 같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가장 경계했던 겁니다. 이 상비군 또는 외국과의 군사동맹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해칠 것이므로 하지 말아라 했던 것인데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이 자본주의적 팽창을 하다 보니까 결국 군사적 패권이 필요하더라 하면서 영구 전쟁 경제 그리고 영구 전쟁 국가가 됐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되면서 이 전쟁이 계속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게 되고 또 빈부격차가 점점 더 커지면서 사회의 안정은 무너지게 된 거죠. 특히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움직이는 핵심 주도 세력은 대기업, 대금융이라고 봐서 이른바 금권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대기업, 대자본들의 대외 팽창을 위해서는 항상 이 미국 군사력에 의한 개입이 필요했고 또한 미국의 군수 산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전쟁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 시작이 바로 이제 NSC 68, 1950년 4월 달에 만들었다는 NSC 68이었고 전쟁을 하면 할수록 방위 산업을 비롯한 에너지 산업이나 금융 이런 대기업들은 살을 찌는 반면 국내 인프라나 국내 서민들은 계속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또 대외적으로 미국의 평판은 떨어지고 국내 사회적 경제적 안정은 또 떨어지고 소수만 이득을 보는 그리하여 이미 1980년대 이후 극단적으로는 2000년대 이후 미국의 정치는 금권 정치로 타락했다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은 1950년에 한국전쟁을 계기로 압도적 군사력의 우위를 차지한 다음에는 끝없는 군사력의 우위의 추구, 계속 기술 혁신을 통해서 압도적 군사력의 우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걸 거의 강박관념처럼 갖고 있었고, 그걸 이제 풀 스펙트럼 도미넌스라고 그래서 전방위 지배, 모든 부문에서 군사적으로 우위를 유지한다. 우주, 사이버, 맡을 것 없이. 그리고 그 압도적 군사력의 우위를 통해서 세계에 대해서 군사 개입을 해서 미국의 의지를 관철시킨다. 이게 1950년 초 이후에 미국의 대외 정책의 근본입니다. 미국은 상대방의 처지나 필요를 이렇게 알아보고 인정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언제나 군사력을 앞세워서 미국의 요구 사항만을 강요해왔고, 그러나 이것이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복종을 하거나 아니면 패망해라, 죽어라 라고 요구해 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타협이나 협상 또는 외교, 이거는 사실은 미국의 그 외교 정책에서는 굉장히 드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한국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압도적 군사력의 우위를 달성했고, 또한 메카시즘 등을 통해서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공산주의라는 대외 위협을 제거해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군사력의 우위가 필요하다라는 걸 통해서 국내적 합의를 이루었고, 그렇게 해서 압도적 군사력의 우위를 달성했는데, 그것이 그럼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겪어서 쇠락하게 됐는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두 번의 실패와 한 번의 성공이 있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두 번의 실패는 베트남 전쟁과 2001년 이후의 대중경 전쟁입니다. 한 번의 성공은 냉전에서의 승리와 걸프 전쟁, 이라크 후세인 정권을 쿠웨이트에서 몰아낸 걸프 전쟁의 승리를 말합니다. 우선 그 베트남 전쟁이라는 것은 2차 대전 이후에 그 호지명이 이끄는 베트남의 해방 세력 또는 공산 세력이 1954년 프랑스군한테 이겼습니다. 디엔 푸에라 전투라는 성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승리죠. 아시아의 군이 서구 선진국인 프랑스군들이 이겼으니까요. 그때 제네바 합의라는 걸 통해서 1954년도에 2년 내에 총선을 통해서 남북 베트남을 통일한다라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베트남은 호치명이 갖고 있었고 남베트남은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프랑스가 졌으니까 그러면 2년 후에 총선을 통해서 통일국가를 만들자라고 했는데, 이 국제적 합의를 깬 게 사실은 미국입니다. 그리고 남베트남에다가 남한과도 같은 친미 반공 정권을 세우겠다고 해서 이것을 시도합니다. 54년부터는 주로 비밀 공작을 통해서 남베트남 정권을 안정시키려 하고, 고딘 디엠, 요즘은 응오진 GM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54년부터 60년까지는 대체로 비밀 공작이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북베트남을 공격을 하고 남베트남을 안정시키려 했지만 실패했고, 61년 케네디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는 군사 보좌관을 보내서 남베트남 평정을 위한 작전을 벌였지만 결국 잘 안 됐고, 결국 65년부터는 이른바 북폭이라고 그래서 북베트남을 엄청나게 공습을 하면서 남베트남을 인정할 것을 강요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베트남 전쟁에서 놀라운 건 뭐냐면, 베트남 전쟁 동안 베트남과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미국이 퍼부은 폭탄의 양이 2차 대전 기간 동안 미국과 영국이 이 독일과 일본에 퍼부었던 폭탄의 2배였다는 겁니다. 2차 대전 때 미영연합군이 쓴 폭탄의 양이 340만 톤인데,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베트남, 그리고 캄보디아하고 라오스는 사실은 그 불법 비밀 폭격이죠. 다 포함해서 700만 톤을 퍼부었다고 그래요. 근데 졌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의 통일 세력을 제압하지 못하고 결국은 75년도에 베트남이 통일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미국의 그 압도적 군사력이 미국의 정치적 목표를 이루는데 별 소용이 없더라. 미국 군사력의 신뢰성이 엄청나게 추락한 거고, 또한 미국은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엄청난 전쟁 비용을 쏟아붓다 보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대단히 악화되면서 결국은 1971년도에 금태환이 정지됩니다. 말하자면 군사적 경제적으로 약화됐다는 게 드러난 거죠. 여기에다가 1973년 중동전쟁의 여파로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의 산유국들이 석유 가격을 4배 가까이 올리면서 자원민족주의가 대두됐고, 그 당시에 이른바 제3세계 국가들이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새로운 국제정보질서, 그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말하자면 서방이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세계 국제체제에서 벗어나겠다, 이렇게 된 거죠. 한마디로 베트남 전쟁에 패배하면서 미국의 세계 경제 지배 또는 미국의 패권이
동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무너지진 않았죠. 그 이른바 페트로 달러 시스템, 사우디하고 석유 판매는 무조건 달러로만 결제한다. 그리고 사우디가 벌어들인 달러는 미국 은행에 예치하든가 아니면 미국산 무기를 사는데 쓴다 해서 이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통해서 달러를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들면서 결국 그 달러 패권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79년, 80년대에 달러의 금리를, 미달러의 금리를 약 20% 가까이 올리면서 이 중남미를 비롯한 제3세계 국가의 외채 위기를 불러오면서 제3세계 국가의 도전을 꺾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베트남 전쟁에서 한번 미국의 군사력, 군사 개입이라는 게 별 쓸모가 없다는 게 드러났지만 달러 패권을 유지하면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이 자신감을 회복하게 된 것은 1989년 냉전의 종식, 그리고 91년 소련의 해체, 그리고 91년도 쿠웨이트를 침공한 후세인 정권에 대한 걸프전의 승리, 그러니까 이 이중의 승리, 소련의 해체와 후세인 정권, 사회주의 정권이죠, 를 하면서 미국이 새로운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이 말하자면 냉전의 종식, 소련의 해체는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이자 역사의 종말이다. 그러니까 역사가 이제 종점까지 왔다. 인류가 추구할 수 있는 최선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임이 드러났다. 따라서 다른 모든 나라들은 미국처럼 자유민주주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 패배로 상실했던 이 미국의 어떤 자신감이 회복됐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은 소련이 냉전을 종식시키거나 또 해체될 거를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냉전에서 자기네들이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건 아니다. 예를 들면 찰머스 존슨이라고 미국의 원래는 이분이 이제 경제학자인데 2000년대 블로우백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군사행동, 경제행동이 역풍을 불러서 미국에 불리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라는 책을 2000년도에 냈어요. 처음에는 별로 주목을 안 받았는데 2001년도에 9.11 테러가 나면서 뭐 어마어마하게 팔리면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냉전 종식은 미국의 승리가 아니라 소련의 패배다. 소련이 먼저 진 거다. 어쩌면 미국도 소련처럼 그 군비 경쟁을 계속하다 보면 미국도 무너질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고르바초프 같은 경우는 고르바초프가 이 핵무기의 철폐를 주창하면서 미국과 함께 냉전을 종식시켰는데, 고르바초프는 소련이 졌다기보다는 미소가 함께 이긴 것이다. 핵전쟁이라는 인류 절멸의 이 전쟁을 피하면서 평화를 되찾았으므로 미소가 함께 이겼고, 그리고 앞으로 소련도 유럽의 다른 국가와 함께 유라시아 공동의 집에서 공동 안보를 취하겠다라고 했는데, 미국이 이제 결국은 고르바초프의 꿈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소련이 진 거는 미국 때문은 아닙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공포 정치를 했고, 경제도 대단히 비효율적이었고, 그런데다가 미국과 살인적인 군비 경쟁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사회가 견디지 못하다 보니까 개혁을 하다가 결국 이제 스스로 무너지게 된 것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70년대에 베트남 전쟁 패배 이후 소련과 중국과 화해하면서 뭔가 이제 평화의 길을 찾는 것처럼 보였지만, 네오콘이 등장하면서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이후 군사주의를 다시 강화하면서 스타워즈 등을 비롯한 이 군비 경쟁을 다시 강화해서 결국은 소련을 무너뜨리게 된 것이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걸프전에 승리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트남 신드롬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베트남 신드롬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한국 전쟁에 지상군을 파견했다가 약 3만 5천 명의 미군 병사가 죽었고, 베트남 전쟁에서는 5만 8천 명이 죽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이 이 자기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외 지상군 파병은 이제 못해. 그래서 실제로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모병 제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이제 군대를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이제는 미 지상군이 외국의 그 쓸데없는 분쟁에는 개입하면 안 돼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걸프전에서 정말 화려한 승리를 하면서 미 지상군, 미국의 해외 군사 개입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저항감을 누그러뜨렸다는 거죠. 그 걸프 전쟁은 실제는 40일 동안 계속됐는데 실제는 36일 정도는 계속 공습만 한 거고 이라크의 그 인프라 시설, 뭐 전력, 뭐 교통, 뭐 통신에 대해서 엄청난 폭격을 가한 다음에 실제 지상전은 나흘밖에 안 했어요. 100시간을 했는데 그 당시에 딱 2월 말에 승리한 다음에 미군 장성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전쟁의 지상전은 100시간밖에 안 됐지만 나흘밖에 안 됐지만 우리는 이 전쟁을 15년간 준비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의 패배의 그 수치를 만회하기 위해서 15년 동안 칼을 갈아왔다. 뭐니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90년부터 또는 89년부터 2001년까지는 미국이 가장 자신감이 셌던 기간이에요. 드디어 미국이 세계 최강이다. 그뿐만 아니라 동유럽은 물론이고 러시아까지도 전부 어쨌든 이 미국 경제에 끌려 들어왔죠. 그래서 이른바 세계화 시대가 됐고 세계화 시대를 이끄는 주역이 바로 미국이었던 거죠. 그 1990년대는 진짜 미국이 이제 세계의 주인이 됐고 뭐 단극 시대고 하여튼 앞으로 계속 미국의 패권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단극 체제, 미국의 그 세계 지배 패권이 계속될 것 같았지만 2001년도 9.11 테러를 계기로 한 이른바 대중동 전쟁, 그러니까 9.11 테러를 일으킨 이슬람 테러 세력을 박멸하고 이라크나 이란 등을 민주화시키겠다라는 명목으로 아프간과 이라크 정벌에 나섰지만 그래서 실제 전투는 약 한 달여 만에 끝났지만 결국은 민주화에 실패하면서 미국의 국력이 쇠퇴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은 중동 민주화였지만 사실 이 네오콘들의 속내는 세계 석유 매장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중동 지역, 그리고 거기서도 이른바 군사적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라크와 이란을 정복함으로써 세계 석유 공급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그렇게 되면 영원히 세계 경제에 대한 미국의 패권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엄청난 오산임이 1년 만에 드러났죠. 2003년도 3월 달에 이라크를 공격했지만 2004년도에 그 이라크를 공격할 때는 미국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라크가 지금 사담 후세인이라는 독재자한테 포갑적 정치에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들어가면 해방군으로서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다. 그야말로 꽃길처럼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2004년도에 그 수니파가 많았던 팔루자라는 도시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저항이 있었고 특히 같은 해 아부그라이브 교도소라는 데서 이라크의 무고한 양민들에 대한 고문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게 민주화한다는 게 그냥 말뿐이었구나 라는 게 드러났고 2006년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면서 사실은 이 대중동 전쟁은 이미 실패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9.11 테러라는 건 이제 흔히들 이제 새로운 진주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2차 대전 당시에 참전을 꺼리던 미국 국민들이 기꺼이 참전하게 된 게 일본의 진주만 기습 때문 아닙니까? 똑같이 9.11 테러를 계기로 이슬람 테러 세력이 문제네 하고 자그마치 20년에 걸리는 테러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941년도의 진주만 기습은 일본이 자행한 것이지만 9.11 테러는 사실은 미국 비밀 공작의 역풍이다. 쉽게 말해서 미국이 자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1979년 소련의 아프간 침공에 대항해서 아프간에서 소련과 전 세계 약 40개 이슬람국에서 몰려든 10만 명 이상의 무슬림 전사들이
10년간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을 배후에서 지휘한 것이 미국 CIA입니다. 파키스탄, 사우디와 함께 무기를 대주고 자금을 대주고 군사운영을 해주면서 결국은 소련이 그야말로 엄청난 출혈을 안고 후퇴하도록 만들었죠. 이게 미 CIA 역사상 최대의 비밀공작이라는 사이클론, 태풍이죠. 오퍼레이션 사이클론 작전인데 이때 양성된 이슬람 전사들이 9.11 테러를 자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프간 전쟁 때 미국과 동맹했던 무슬림 전사들은 왜 9.11 테러를 자행했을까? 9.11 테러를 자행한 테러범 19명 중에 15명이 사우디 국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도한 사람은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사우디 국적의 테러리스트랄까 하여튼 자기 입장에서는 이슬람 전사죠. 그 이유는 뭐냐면 1991년도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의 후세인을 몰아내기 위해서 미군이 사우디 이곳저곳에 주둔합니다. 그리고 걸프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 이 후세인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10년간 계속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 놓고 비행기로 이라크를 감시했어요. 그런데 사우디는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한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최고 성지가 있는 나라에 이방인 군대가 들어와 있다에 대해서 사우디 국민들 대부분이 반발심이 컸죠. 그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자가 이 사우디에 진출한 미군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93년부터 계속 미국에 대한 테러를 합니다. 93년도가 바로 그 9.11 테러 때 무너진 세계무역센터 지하 주차장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고 그 이후에 뭐 리야드라든가 뭐 또 리야드에 있는 미군 숙소 또는 미군 군함, 콜, 그다음에 뭐 탄자니아에 있는 미국 대사관 이런 데 계속 공격을 하다가 결국은 9.11 테러로 쌍둥이 빌딩을 비롯해서 뭐 펜타곤 이런 데 테러를 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9.11 테러는 미국이 아프간 전쟁에서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활용했던 무슬림 전사들이 다시 미국을 향해서 공격한 겁니다. 이게 바로 역풍이라는 거죠. 블로우백이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네오콘들은 그것을 어떤 기회로 삼았느냐면 중동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중동 지역에서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미국에 저항하고 있는 이라크를 무너뜨려야겠다. 그래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을 9.11 테러의 주범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사담 후세인은 세속 정권입니다. 이슬람 이 원리주의자들인 무슬림 전사들과는 앙숙이고 거기다가 WMD 핵무기는 91년도에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담 후세인이 9.11 테러에 연루됐고 그리고 아직도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짓말이죠. 그 거짓말을 앞세워서 쳐들어간 거예요. 그랬다가 결국은 이라크 전쟁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죠. 사실은 2008년도 정도면 끝났어야 돼요. 근데 나오지를 못했고 2008년도에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이 상당히 어려운 경쟁 안에 들어갔고 그렇게 보면 2008년도에 끝냈어야 할 대중동 전쟁이 자그마치 오바마 정권에 들어와서는 다시 아프간 전쟁을 또 주목하면서 2021년 8월까지 계속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서. 그런데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는 이것은 잘못된 전쟁이라는 인식이 상당수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반면에 대중동 전쟁에 대해서는 뭐 잘못된 전쟁이라든가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든가 그런 데 대한 어떤 이 책임 규명, 원인 규명, 그리고 반성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세 번째 미국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2022년 2월 달에 벌어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작년 10월 7일 날 벌어진 팔레스타인 전쟁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지금 서방에서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과정을 다 보면 이것 역시 원인 제공자는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냉전이 끝나면서 고르바초프를 비롯한 소련의 지도자들은 유럽과 함께 안보 불안을 해소하면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미국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러시아를 완전히 약화시키겠다라고 해서 이른바 경제 충격요법으로 러시아 경제를 완전히 초토화시켰고, 더 중요한 것은 옐친이라는 이 친미파 대통령이 충격요법을 강행하기 위해서 93년도 가을에 의회에 폭격을 가해서 뭐 몇 사람이 죽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의회에 대해서 폭격을 가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나 크리스토퍼 요 국무장관은 잘했다고 칭찬을 했어요. 잘했다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미국이 이 세계에 대해서 군사력을 쓰는 이유가 민주주의 확산이 아니라 외국의 뭐 자원이라든가 경제에 대한 지배권 확립이라는 것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1999년 3월 달에 구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주축국가였던 세르비아는 사실은 1차 대전의 원인이 됐던 국가이기도 하고 러시아의 맹방이기도 합니다. 근데 세르비아에 대해서 자그마치 78일간 공습을 가합니다. 근데 이 공습은 유엔이 승인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토가 독자적으로 한 거예요. 이른바 인도적 국어 임무를 빌미로 해서. 그렇게 해서 세르비아의 영토였던 코소보를 독립을 시켜가지고 미국의 군사기지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때부터 러시아에서는 이제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우리를 그야말로 짓밟으려 하는구나 하면서 이때부터 러시아가 핵무장 또 뭐 새로운 신무기 개발 이런 것들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2007년 뮌헨 안보정상회담에서 최초로 푸틴이 미국의 일방주의를 규탄합니다. 푸틴은 2000년도에 집권했지만 그 집권한 이후에 적어도 2번 이상 러시아도 나토에 가입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가입시켜주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동서독 통일 당시에 그 당시 부시 대통령과 베이커 국무장관이 고르바초프 정권에게 약속했던 나토를 1인치라도 동쪽으로 확대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파기하고 1997년부터 나토를 계속 확대했고, 특히 2008년도에는 과거 소련의 일부였던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까지 나토 가입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은 심화됐고, 2014년도에 그 우크라이나의 야누코비치라고 서방과 러시아 간의 중립을 지키려던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쿠데타로 몰아내면서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이때부터 사실은 우크라이나 내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22년도에 일어난 우크라이나 전쟁은 실제로는 2014년부터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전쟁의 원인을 따져본다면 러시아보다는 미국의 나토 동진 정책, 이게 더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7일 날 가자의 무장정파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해서 약 1200명 정도의 군인과 민간인을 살해했죠. 그래서 전쟁이 벌어진 것인데, 일단 뭐 하마스의 행동도 잦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48년도 이후에 세계의 지도국가라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두 국가를 팔레스타인 지역에 만들려는 그러한 이 국가해법을 미국이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만 들었다. 지금도 약 3만 명 가까운 팔레스타인인들이 죽었는데 그중에 10,000명이 아마 어린이라고 그러죠. 뭐 5세 이하 어린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뭐 그야말로 이건 뭐 전쟁법제 또는 뭐 인종청소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미국이 이스라엘 편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근까지만 해도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는 서방이 세계의 기준이고 옳고 강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드러난 것은 뭐냐면 서방이 결코 뭐 인권과 자유와 민주주의를 대변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서방이 옛날처럼 강하지가 않다. 이미 G7의 GDP 합계가 브릭스보다도 적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미국 달러의 지배를 벗어난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 국제 금융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뭐 앞으로 적어도 한 10년 이상 걸릴 그런 전환기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70년대의 신국제 경제 질서, 신정보 질서와 다른 것은 뭐냐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 거기다가 이란까지 뭐 브라질을 포함한 반서방 또는 뭐 글로벌 머저리티의 이 경제적 저력이 지금 서방보다는 크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는 제조업과 뭐 에너지, 뭐 원자재와 같은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서 강한 반면에 미국과 유럽은 이른바 가상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자산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돈 가지고 머니게임에 몰두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두 개의 경제권으로 갈라지게 된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아시다시피 서방 진영이죠.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들이 대개 아시아에서 서방 진영으로 분류가 되는데 계속 우리가 그럼 서방 진영에만 남아있을 것인가? 그럴 경우에 이른바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이란 나라는 뭐 자체 자원도 없고 결국은 이제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인데 서방에만 남아있어가지고 과연 한국의 이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데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1990년 냉전의 종식으로 시작됐던 세계화의 시대 또는 탈냉전의 시대가 끝난 겁니다. 2022년으로. 그리고 이제 탈냉전의 시대, 탈세계화의 시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천하대란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그저 미국만 따라가면 한국은 안전하고 번영하고 자유로운 나라가 될 것이야 라는 생각은 착각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라는 얘기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 30회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국의 아이젠하워 정부 때 트루만 정부에서 이 압도적 군사력의 우위를 확보하면서 미국의 이 대외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리고 그 이후 아직도 이 유지되고 있는 미국의 세계적 군사개입주의 그것이 왜 되고 있는가 왜 지속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